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분석가로 불리는 한 외국 전문가가 한국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강대국들의 완충지대일 뿐이라며 향후 동북아의 균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해당 발언은 순식간에 전 세계 군사포럼과 언론에서 회자되며 한국 사회 내에서도 우려와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군사 전문가가 불과 몇 달 뒤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180도 달라진 평가를 내놓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보고 생각을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국제군사포럼에서 활동하는 군사분석가 마크 드파리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세계 각국의 군사 동향을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고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표시한 핀들로 가득합니다. 빨간 핀은 미국, 파란 핀은 러시아, 노란 핀은 중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국을 표시한 핀은 없어요. 제 시각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니까요. 마크, 다음 주 국제군사포럼 발표 주제는 확정됐나? 동료 앤서니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략 미사일 분석으로 준비 중이야. 역시 강대국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앤서니는 제 책상에 한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야.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에 대해 발표해야 해. 순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한국이라고? 왜 한국인가? 세계 군사 포럼에서 한국의 군사력이라니.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앤서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최근 폴란드와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말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순히 비용 효율성 때문이겠지. 품질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에 비할 바가 못 돼. 하지만 앤서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자료를 한번 살펴봐. 생각보다 흥미로울 거야. 저는 마지못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상세 자료들이 담겨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기술 명세와 실전 성능, K2 전차의 첨단 시스템에 대한 분석 자료였죠. 숫자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지. 미국이나 러시아의 장비와 비교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저는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이었던 적이 없었죠. 그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보호받는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 피에르를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일하는 전문가죠. 마크, 이번에 한국 군사력에 대해 발표한다고. 흥미로운 주제인데. 피에르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아. 제가 대답했죠.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그저 지역적인 이슈일 뿐이야.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졌어. 우리 국방부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우선시해왔어요. 감정이나 과장된 평가는 제 방식이 아니었죠.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국제군사포럼에서 발표를 해야 하니까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들이 과연 세계적 수준일까? 데이터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정말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다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명세서와 비교 분석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이나 미국의 M109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군사포럼 전날 런던에서 열린 사전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드파리 씨, 내일 한국 군사력에 대해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소속의 제임스 윌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도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저는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서류상의 스펙은 인상적이지만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가 부족하다고 봐요. 제임스는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꽤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술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죠.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준호입니다. 드파리 씨의 발표가 기대되네요.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김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드파리 씨, 분석가로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시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셔서 직접 우리 군사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외교적인 제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국제군사포럼의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최대한 객관적인 톤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주제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현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최근 몇몇 유럽 국가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유사 무기 체계와 비교하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의 한계점을 지적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김준호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파리 씨,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최근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 속도와 기술적 완성도가 주요 요인이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내린 급박한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유럽 내 방위산업 협력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강연장을 나서는데 김준호 박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드파리 씨, 제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군사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있는데 국제 관찰자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진지한 초청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석가로서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김 박사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일정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국제군사포럼 발표 후 2주가 지났을 때 김준호 박사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하기로 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 원칙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김준호 박사와 한국 육군 소속 이민호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의 단정한 제복과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드파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훈련을 참관하게 될 겁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의 일정을 검토했습니다. 첫날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훈련, 둘째 날은 첨단 미사일 시스템, 시연, 마지막 날은 특수부대 전술 훈련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유럽의 유사 시스템들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훈련장은 광활한 규모였어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관측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K9 자주포의 실제 발사 훈련을 목격했습니다. 첫 발사가 시작되었을 때
대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연속 발사 능력을 시연하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한 발사 후 이동 능력은 실제로 인상적이었습니다.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죠.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놀라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르네요. 오후에는 K2 전차 기동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전차들이 마치 경주용 차처럼 험난한 지형을 유연하게 통과하는 모습은 예상 밖이었어요. 특히 급경사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를 발사하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습니다. 이 안정화 시스템은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김준호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지형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죠. 저는 기술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전차의 방어력은 어떻습니까? 현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생존성은요? 이 질문에 이 대령은 저를 실내 시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시연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미사일이 아닌 시뮬레이션이었지만 그 반응 속도와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0.2초 내에 대응합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죠.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보다 0.1초 빠르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준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훈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상적입니다. 특히 K9의 발사 속도와 K2의 기동성은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보입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정확도와 기동성은 서류상의 수치보다 실제로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하루의 시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기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침은 맑고 선명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볼 차례였습니다. 제가 가장 회의적이던 분야죠. 아침 식사를 하며 이 대령과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청공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령이 말했어요.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 우리의 주력 방공 시스템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김 박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훈련장으로 가시죠. 우리는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서해안 근처의 미사일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바다 쪽에서 드론 표적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청공투 미사일 포대는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레이더가 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다음 발사 시퀀스가 진행됩니다. 이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관제센터의 화면에 여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운용병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중 표적 상황입니다. 5개의 드론이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미사일은 놀라운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내심 감탄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죠. 요격률 100%입니다. 이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수출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차륜형 장갑차 K808과 K806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K808에 탑승해 볼 기회를 얻었어요. 내부 시스템의 통합성과 보호 장치를 살펴보면서 프랑스나 독일의 유사 장비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갑차는 수륙 양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을 담당한 병사가 설명했죠. 강이나 해안을 건널 수 있어요. 실제로 K808이 인근 저수지로 들어가 수상 기동을 시연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상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화력 운용이 가능했어요.
저녁에는 한국군 지휘부와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인 박재현 장군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드파리 씨, 한국 방문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스템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와인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천공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정확성은 놀라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으시군요. 박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훈련 환경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러시아나 중국의 첨단 전자전 환경에서도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 장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전자전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신념과 직접 본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보호받는 약소국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본 한국군의 모습은 그런 선입견을 뒤흔들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걸까? 아니면 이건 단지 잘 준비된 시연에 불과한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가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시대착 오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내면의 분석가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색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볼 차례였죠. 이 분야야말로 현대전의 핵심이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특수시설로 향했어요.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여기는 우리의 전자전 훈련센터입니다. 실제 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전자전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앙 통제실에 들어서자 대형 디스플레이에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상의 적군 신호가 여러 지점에서 포착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적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는 작전을 시연하겠습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적의 신호를 탐지하고 분석한 후 효과적으로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한국군 전자전 부대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가상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하고 이를 교란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정확성과 대응 속도는 놀라웠죠. 이 기술은 자체 개발한 것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부심 있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고유의 알고리즘과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의 독특한 통신 방식을 교란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드론봇 전투 체계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형 드론들이 군집을 이루어 정찰부터 타격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드론들은 서로 통신하며 최적의 전술을 스스로 결정하죠. 적의 전자방해에도 견딜 수 있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수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죠.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국제군사포럼이 개최되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정호 박사의 강연이 있었어요. 21세기 전장은 단순한 화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보와 기술의 우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박사의 강연은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과정과 미래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했어요. 특히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은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연 후 네트워킹 시간에 저는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독일 국방부 소속의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자주포와 장갑차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 브라운 씨도 덧붙였어요.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속한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는 무기 공급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3일간의 경험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구심과 회의적인 시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기술력과 전략으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이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나 스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력,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준호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드파리 씨, 오늘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비무장지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분석가로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물론입니다. 좋은 기회네요. 우리는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차 변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도시 모습은 사라지고 군사시설과 검문소가 늘어났습니다. 이 대령이 상황을 설명했죠. 지금 우리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헬기가 지피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최전방 부대 지휘관인 강태우 중령이었어요. 오늘은 실제 근무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았으니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강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하작전 통제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합니다. 강 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자동으로 식별하죠. 다음으로 우리는 특수 방탄 차량을 타고 실제 DMZ 철책선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양측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느껴졌어요. 철책 너머로 북한의 감시 초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 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대는 5분 내에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정오쯤 갑자기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신속하게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북한 측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강 중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표준 대응 절차에 따라 움직이세요. 모든 감시 장비 최대 감도로 전환합니다. 약 10분간의 긴장 후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측의 정기 순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군의 대응 체계와 전문성을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상적입니다. 강 중령이 말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오후에는 최전방 부대의 특수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 훈련이었어요. 병사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가상의 적 침투를 차단하고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백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이 부대원들은 연간 3배 이상의 실전 훈련을 받습니다. 이 대령이 설명했어요. 최전선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실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부대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진지했어요. 저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그 병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서울의 1,000만 시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강한 확신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첨단 무기 체계와 훈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최전선에서 목격한 한국군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김준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험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데이터나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김 박사와 이 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게 질문했어요.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군대가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과 독특한 전략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군대임을 인정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맞이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마크, 한국은 어땠어? 그들의 군사력이 정말 그렇게 인상적인가? 앤서니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모습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었어. 사무실에서 첫 번째 일은 역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연속 발사 능력은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상관 피에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크, 이 보고서는 몇 주 전 당신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전선 DMZ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좋은 장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군사균형이었어요. 강연장에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아시아 안보 구도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실전 조건에 최적화된 설계. 둘째, 신속한 생산 및 납품 능력. 셋째, 사용자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의 군사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DMZ를 방문하고 최전방 부대의 대응 체계를 본 결과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방위 산업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국방부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기고문을 쓰고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어요.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제 분석은 항상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드파리 씨, 당신은 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분석가로서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김준호 박사의 초청으로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포럼의 주요 연사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더 이상 회의적인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글로벌 중요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김준호 박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드파리 씨,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당신의 발표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제가 최근 발표한 한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주었어요.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당신의 객관적인 분석이 많은 선입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서울 용산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제 발표 세션은 글로벌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이라는 주제였어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몇 개월 전 의구심으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군사력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단순히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이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발전시켜온 독특한 군사 독트린과 그 효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중견 국가가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환경을 재평가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단들이 저에게 접근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이 자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죠. 포럼 이틀째,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장관은 제 분석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어요. 드파리 씨, 당신의 객관적인 시각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안보 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김준호 박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드파리 씨,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과 유럽 간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데 당신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깊이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어요. 영광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지 작은 아시아 국가로 보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권위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편견을 버리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형도 한국의 부상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저는 한국의 군사적 혁신과 글로벌 영향력을 더 넓은 독자층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을 표시한 빨간 핀이 세계 지도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제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책 원고를 완성했고 여러 출판사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이후 저는 더 많은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일에 기여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드파리 씨, 당신의 견해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것이 이례적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직접 경험의 힘입니다. 책상에서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DMZ 최전선에서 본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은 결연함은 어떤 데이터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과 유럽 간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항상 열린 마음과 편견 없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김준호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첨단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제가 국제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는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 구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